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30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일본 애들이 경제수탈 조금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 했던 거, 그래서 화폐정리 사업과 국채보상운동이죠. 우리 국채보상운동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개항 이후의 사회적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신분 의식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가부개혁, 을미개혁을 통해서 신문제는 폐지됐어요. 하지만 이 신문제 폐지가 인식은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폐지되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방금 만약에 어제까지 양반, 상놈, 뭐 천민, 이렇게 노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오늘 폐지됐다고 해서 그 노비가 이 양반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막 맞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신문제 폐지되는 거는 법적으로는 무조건 폐지가 됐지만, 일단 폐지됐지만 오랜 기간 사람들의 인식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있죠?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연사로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백정 출신인데 이렇게 이제 연사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처럼 천한 사람도 이렇게 천하대요. 천한 게 있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분명히 평등한 사회인데 이런 인식을 극복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여성의 사회적 위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슬슬 이런 쪽에서 이 아래 계층의 사람과 그리고 여성들이 슬슬 이렇게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할 때가 이때쯤이다라는 거죠. 자, 의식주의 변화. 그래서 의복은 양복.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양복이라고 얘기하고 양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뭐 이 접두어가 붙잖아. 양. 합성어예요. 양. 서양 양자를 쓰는 거야. 서양 양자. 그렇죠? 그래서 양복, 서양 옷, 양말, 뭐 서양 덧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양복 입게 하고, 그리고 예전의 전통 항복을 개량합니다. 그래서 조끼 같은 거 있고, 여성은 이제 양산 뭐 이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전통 의상 보면 여성들은 옷을 엄청 많이 껴입어야 돼요. 엄청 껴입어야 되고, 그리고 속살을 보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얼굴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치마 길이도 엄청 길어가지고 이 여성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는 뭐 아스팔트가 있어요. 흙에 있는 이 도로잖아. 길이잖아. 여기에 그 여성들이 가는 자국이 이렇게 날 정도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그 전통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치마 길이가 짧아져요. 올라가서 이제 무릎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오는 신식 여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여성들이 같이 공존할 때, 이럴 때예요. 식생활, 뭐 상류층 중심으로 서양 음식이 있었는데 커피, 고종이 즐겨 드셨고, 홍차 이런 것들. 중국 요리, 일본 요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기록에도 있는데요. 외국 사신단이 왔을 때 돈가스를 음식으로 대접했다, 궁에서.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주거 지역은 어떤 거냐?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와집, 초가집이 우리 집 전통 가옥인데, 이제부터 막 2층 집, 막 서양식의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동포들의 국외 이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근대 문물의 도입. 자, 근대 시설이 막 들어오는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편리해요. 편리하고 좋아요. 좀 이제 빨라지고요, 세상이. 그런데 이면에는 뭐가 있죠? 애들이 다 뜯어가려고 침략 목적으로 했던 것이 근대 문물이었다라는 거죠.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스 부호 아시죠? 모스 부호. 띠띠띠띠띠띠 이런 게 이제 전신입니다. 전신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우편은 이제 을미개혁 때 재개되는 거 우리 아시죠? 갑신정변 때 시작했다가 깨지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재개가 되는데 그 대한제국 때 만국 우편연합도 가입합니다. 그래서 사료에 대한제국 얘기가 나오다가 뭐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되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가끔 나와요. 가끔 아주 가끔. 전화도 나옵니다. 그래서 경운궁에 궁에다가 최초로 전화기를 놔요. 그래서 실예로 이건 뭐 시험 그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을미사변 직후에 일본 그 군인 한 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 쳐 죽일 놈아, 네가 우리 이 국모를 죽였지?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그놈은 이제 싸우라니까 칼 장검 탁 꺼냈는데 푹 해가지고 장검을 뺏어가지고 꽂아버려요. 팍! 그러니까 맨손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이제 체포가 돼서 사형을 받아요. 사형을 받을 때 사형 집행 인천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 사형 집행일이에요. 그래서 사형을 받으려고 고종에게 그 이제 결제해 주세요. 딱 봤는데 내용이 김구 누군데? 내용 딱 보니까 그 을미사변 때문에 이 복수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걸 왜 죽여? 그래가지고 전화 갖고 와. 그래서 전화를 띡 합니다. 야 집행이 내일이라며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살려줬다라는 거. 그 내용을 보면 전화기가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교환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땐 이게 아니고 요거지. 요거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철도,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개통되었다. 근데 안타깝다. 일장기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철도는 다 일본 놈들이잖아. 자, 전등이요. 불 이렇게 된 그 경복궁 건천궁에 처음 가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이 딱 들어왔을 때는 다 놀래요. 관부들이. 고관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태양이 두 개네. 뭐 이렇게 밤인데 태양이 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처음 가설이 됐었는데 서울에 점차 발전이 되고요. 그 한성전기회사라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이게 합자회사인데 대한제국 황실하고 미국의 합자회사인데 이 전기회사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걸로 전등을 썼고요. 그걸로 전차를 만듭니다. 전차.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전차. 띵동 띵동 띡 해가지고 이 도로에 철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전차. 뭐 지하철 한 칸짜리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전차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다라는 거죠. 이 노란 글씨로 왜 써놨을까요? 라는 거죠. 중요하니까. 전차는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이 전차가 나왔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인데 이것이 1, 2, 3, 4, 5로 이렇게 등장하기는 힘들어요. 사료에 잘 나옵니다. 사료에. 그래서 전차 시기가 언제다? 이때다라는 거죠. 자, 광해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광해원? 잘 못 들어봤는데 근데 제중원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숙하네? 제중원. 자, 광해원이 제중원이에요. 2월 달에 만들었는데 3월 달에 이름을 바로 바꾸니까 광해원으로 만들고 한 달 뒤에 딱 만드는데 알렌과 조선 정부가 공동을 주최해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만드니 그것이 제중원입니다. 제중원. 그렇죠? 됐어요. 이제 광제원이고 광제원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렇구나. 내용 모르셔도 되고 자유의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나왔구나라고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독립문 공부했고요. 석조전과 명동성당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거 시험 잘 나오니까요. 이렇게 명동성당 뾰족뾰족하게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덕수궁의 석조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덕수궁 시청 바로 옆에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들리신 분들 계실 건데 이거 딱 보세요. 서양식이죠. 근데 궁이잖아. 궁 안에 석조전이라는 르네상스 양식의 그 건물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자, 명동성당과 석조전 우리가 공부 다 했고요. 덕수궁 석조전. 자, 방문국 뭡니까? 국정출판소지요. 그리고 이제 전환국 돈 찍는 곳이고 기기창 무기제조 창고 우리가 공부를 다 했었던 것이고. 자, 이제 신문 볼게요. 언론 민족 언론 한번 봅시다. 신문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 왜 한문으로 되어 있냐? 일단 방문국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관보입니다. 관보. 관보.
관에서 찍은 최초의 근대신문 국정출판소 방문국에서 열흘에 한 번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 썼으니까 누가 많이 봤겠어요? 관료들이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료를 위한 신문이 한성순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최초의 신문 꼭 기억하시고요. 83년, 1883년이었고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다가 계승한 신문이 있어요. 한성주보. 순보는 열흘에 한 번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7일에 한 번. 그렇죠?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상업 광고도 기재했었는데 됐고요. 독립신문 우리가 이제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독립협회 할 때 공부했다. 독립협회는 신문이 만들어지고 협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이 창간을 했었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 여기는 최초의 관보잖아요. 최초의 신문은 뭐다? 한성순보. 최초의 민간신문은 뭐다? 독립신문. 그렇죠? 독립협회에서 발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판과 영문판이 같이 발간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국신문은요. 우리 미용실 같은 데 가시면 잡지책 엄청 많죠. 그런 것처럼 여성들을 위한 부녀자를 위한 그 일종의 신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종일이 발행을 했는데요. 여성들이 봐야 되니까 당시 여성들은 이 지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한글로 다 썼다라는 거예요. 순 한글로 되어 있었고 여성들의 신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전하고 이런 속도가 빨랐어요. 전파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게 제국신문이었다라는 거죠. 황성신문 들어갑니다. 황성신문 남궁억이 발간을 했고요. 국한문 혼용체고요. 일제침략, 매국노를 규탄했고 을사늑약에 대한 항일 논설을 썼습니다.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국을 게재했는데요. 시일야 방성대국. 슬프도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이렇게 써있어. 진짜로 써있어. 개 돼지만도 못한 강도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았다. 하루아침에 슬프도다라고 쓴 게 시일야 방성대국. 크게 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입니다. 친일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이때는 친일 안 했으니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일야 방성대국을 게재를 합니다. 을사늑약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것들 봐라 라고 하면서 80일간 정간 조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80일간 정간 당하는 것이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국 됐습니다. 자, 대한매일신보인데요. 대한매일신보는 공부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험에 민족 언론, 그렇죠? 신문 이런 단어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것이 대한매일신보예요. 다 같이 출제되는데 대한매일신보는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자, 일단 발기인이 누구냐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신문을 창간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영국은 1904년이죠. 1902년에 영일동맹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영국이 친한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 베델이 세웠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이걸 가지고 대한매일신보를 습격해서 조사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치외법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했어. 그러니까 막 나갑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막 나가고 일본 놈들 나쁜 놈이다.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 공부한 이 모든 신문 중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이 대한매일신보예요. 여기 있다. 일본인 출입 금지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국인 베델, 그렇죠? 베델 그리고 건물이 대한매일신보 신보사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출입 간판이 있는데 개와 일본인은 출입 금한다라고. 동급을 취급했다. 일본인과 개다라는 거죠. 이렇게 취급해놨으니까 일본 놈들이 못 들어가. 열받아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순 한글로 돼 있고 한문도 돼 있고 영문판도 같이 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여기 을사늑약 무효의 고종의 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을사늑약 있죠? 을사늑약이 얼마나 분개했으면 나는 을사늑약에 거기 서명한 적이 없다. 내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친서를 게재합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고요.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황제는 뭐라고? 국제보상운동이죠.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13도 창의군, 이 의병운동 있죠. 우리가 항일 의병운동 했던 거 요걸 가감없이 막
그리고 대승을 거뒀다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고종이 영국인 베델, 그렇죠? 외국 사람인데 엄청 고마우신 분이에요. 베델 꼭 좀 기억해놓고 잘생겼잖아.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베델 언론인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특히 성과 이름을 하사한다. 그래서 배씨를 하사합니다. 이름은 말씀 설자를 이렇게 하사합니다. 그렇죠? 이름 우리나라 이름 있어요? 배설 됐습니다. 자, 기타 만세보가 있었고요. 천도교 기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경향신문은 천주교 기관지인데 이 만세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또 한 번 공부하니까 그때 공부를 자세히 하고요. 일본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1907년에요.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문들 이것도 웃긴 놈들이네. 뭐 우리가 나쁜 놈들이라고 그리고 뭐 의병이 뭐 이겼다고 그래서 신문지 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검열에다가 폐간에다가 정간을 막 시키는 이유가 지들이 법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법이냐고. 근데 지들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대 교육. 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학교, 최초의 학교를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근대적 학교.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원산 지역에 사람들이 돈을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학교가 원산학사입니다. 1883년 연도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고 여기에서 근대학문을 교육을 했다라는 거. 자, 동문학인데요. 이 동문학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멜렌도르프 외국인이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외국어를 가르쳤으니까 관리들 누굴 뽑는 거야? 통역관, 역관을 양성하는 학교였다라는 거죠. 영어 강습소가 동문학이고요.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그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886년 공원이니까 파크냐? 아니다. 스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공원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고요. 미국인 원어민 교사가 옵니다. 헐버트와 길무어가 와서요.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가 최초의 원어민 교사가 와서 교육을 하니까 상류층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을 시켰던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가 유경공원이었다. 헐버트 길모어 외우셔야 되고요. 암기법. 자, 원사립 그리고 통역관이잖아요. 통역관이라고 외우고 통역관. 그리고 유경공원은 어떻게 외울까요? 육공립이라고 관립인 공립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육공립. 원사립 통역관 육공립이라고 외우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익숙할 때 됐죠. 자, 헐버트도요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라 가끔 시험에 독자적으로도 출제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헐버트는 유경공원에서 최초의 원어민 교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1905년 고종이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루즈가 아니고 루스벨트, 시어도어 루스벨트한테 그 도와달라고 친서를 이 밀서를 보냈는데 특사로 파견했을 때 헐버트가 갑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1906년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일본으로 밀반출할 사건을 베델한테 알려서 이 베델이 여기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일본 놈들이 이거 다 가져갔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국민들 막 분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보도했었고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했던 장본인이 헐버트입니다. 그리고 1949년 국빈으로 우리나라에서 초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는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초대되었다가 서울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헐버트다. 자,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합니다. 그 유명한 교육입국조서는 대한제국대다 X, 그렇죠?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그 반포가 되었고 바로 직후에 선생님 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한번 봐보셔라라는 거죠. 교육은 개혁의 근본이라 애국의 마음과 부함 기술 모두 학문으로 생겨나요. 오로지 나라의 문명은 학교의 성쇠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23부라고 나와줬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게 대한제국이면 13도라고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바란다라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고. 자, 기타 학교 및 학회를 봅시다. 민족주의 계통의 학교. 자, 서전서숙이 있어요. 북간도의 이상설.
오산학교 있습니다. 정주에 국내 정주에 이승훈. 자 신흥학교가 있어요. 이시영이 1907년. 자 어디예요? 남만주. 자 대성학교 1908년 평양의 안창호가. 그래서 이승훈, 안창호 이렇게 하면 1907년 다 신민회 회원이었다라는 거죠. 신민회 회원이었던 안창호, 이승훈. 그래서 신민회에서는 학교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민회에서 만든 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거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외워두시고 이것도 외워두시는 편이 좋아요. 정주보다는 평양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평양은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게 서경. 서경 문제 내면서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맞는 얘기로 푸시면 된다라는 거죠. 학회. 그래서 학회라는 건 이제 그 성각자들의 지식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서북학회 같은 걸 만들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지식인들의 이제 학술 대회처럼 보이지만 안에 가면 독립운동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회들을 만들었다. 자, 국학 연구를 한번 봅시다. 근대 계몽사학의 성립, 애국계몽 시기에 신채호, 박은식 선생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민족 주체성을 깨우고 민족 자각, 그렇죠? 그래서 역사 연구를 활발하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이때쯤 되면 위인전기가 보급이 많이 됐고요. 외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번역서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 독립사, 월남망국사, 이태원국, 삼거일전 이런 것들.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를 해서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주의 사학을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또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조선 광문에도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셔라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연구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한문 혼용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한성주보 그리고 서유견문 이렇게 순한글체도 보급됩니다.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자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연구기관 하면 1907년에 국문연구소다라고 주시경 선생과 지석영 선생이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제 탄압 어떻게 하냐면 출판법이에요. 자, 우리가 신문지 그래서 언론에 민족 언론이라고 해서 신문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신문사. 그러니까 얘들이 신문지 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합니다. 1907년.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들이 막 폐간, 정간 이렇게 당하니까 열받죠. 그래서 잡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걸 탄압할 수 없어. 왜? 신문지 법이잖아. 신문지. 그러니까 신문지 열받네. 그래서 얘들이 출판법을 만드는 거예요. 출판법. 그래서 이제 잡지 뭐 이런 것들 출판법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보시고요. 문학과 기타 활동을 한번 봅시다. 신소설, 이인직의 혈외누, 피눈물,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회의 내용이 일본 놈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나쁜 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빗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본 놈들이 아쭈 이거 기분 나빠 갖고 와봐. 야 이거 작성한 놈 이거 탄압하고 싶은데 내용부터 알아야지. 그래서 압수해 갔다라는 거죠. 이해조의 자유정. 신채시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 이 최초의 근대시죠. 그래서 덜썩 쭉 아시죠? 자 외국 문학 철로 역정, 뭐 이솝 이야기, 로빈슨 걸리버 여행기 이런 것들도 이때쯤 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외우실 거는 아니고요. 자 예술의 변화, 서양 음악의 도입. 그래서 창가, 뭐 애국가, 관악가, 학도가, 독립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신재효가 판소리 여섯마당도 정리를 했었고요. 원각사는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데 극장이라고 하니까 영화관이 아니고 연극장이에요. 연극장 원각사다라는 거예요. 은세계나 치악산을 공연했습니다. 예전에 한 20회차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잘 나왔었어요. 그런데 뜨문뜨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술, 건축 한번 보시고 종교활동에서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1886년 조프 수호 통상조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천주교도 종교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뭐 이렇게 돼 있고 천도교,
동학의 3대 교주가 손병입니다. 손병희 선생이 동학을 이름을 바꿔요. 천도교로. 그러니까 동학의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까지 가고 손병희가 어떻게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니까 천도교 이퀄 동학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세보를 발간합니다. 그렇죠. 만세보. 천도교 기관지예요. 자, 대종교 나철 5기호인데 우리의 민족 종교죠. 원래 우리는 대종교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군신앙입니다. 단군신앙. 그렇죠? 그래서 나철 5기호 선생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대종교를 만들었고 당시에 대종교가 완전히 파격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고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중광단을 조직했었고 당시에 북로군정서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청산리 대첩 누구죠?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석은 나철 5기호 선생이 대종교를 만들었고 대종교를 믿었다라는 거죠. 유교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은 있었고 누가? 박은식 선생이 유교 구신론. 그래서 유교 구신론 뭐예요? 유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유교가 지금 잘못됐다. 유교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유교 구신론 하면 박은식.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한용운의 조선 불교 유신론인데 한용운 선생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분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요. 이 불교를 우리 민족 불교를 총독부에 예속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다 친일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일본 놈들이요. 그때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 쫙 넘어가서요. 자, 국권 피탈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국권 피탈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국권을 뺏긴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아주 슬프다라는 거죠. 자,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나 일본 놈들이 계속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뺏기게 되는데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가잖아요. 자, 일제강점기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 과정을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자, 1902년에 일본 놈들이 영일동맹을 체결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세요. 1902년에 일본 놈들은 러시아하고 봐보세요. 그때 우리가 뭐 있었냐면 1876년으로 거슬러 가봅시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싸고 와서 경제를 마비시켰어요. 경제를 침탈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 애들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면서 완전히 그냥 경제를 가지고 지들끼리 싸움질을 하다가 10년 뒤에 어떻게 10여 년 뒤에 어떻게 청일전쟁 빵 터졌고 청나라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독점을 했죠.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기가 막 살았을 때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했단 말이죠. 완전히 국제 세계에 망신을 줬단 말이죠. 일본 놈들은 열받죠. 이때부터 러시아를 제껴야겠다라는 생각. 이때부터 갈등이 엄청나게 시작되다가 1902년 일본 놈들이 영국 애들한테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자, 이 영국 놈들은요. 당시 청나라 있죠. 중국을 뜯어먹고 싶어해. 근데 일본 놈들은요. 이 한국, 그렇죠. 대한제국을 먹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합의 보는 거죠. 야, 우리 서로 뺏는 거 도와주자. 그래, 그러자라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러시아가 바짝 긴장을 해요. 자, 만약에 러시아하고 러시아가 내려왔을 때 일본이 내려와서 전쟁을 터지면 누가 도와줘? 영국이. 러시아 입장에서 좀 긴장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대한제국 있잖아. 이 반절 뚝 잘라서 38도를 잘라가지고 여기는 러시아가 먹고 여기는 일본이 먹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콧방귀를 휙 끼죠. 야, 나 혼자 먹어도 끝나. 라는 것이 1902년이에요. 그러니까 1902년부터 우리는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04년에 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소모전이 끊이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중간에 바닷가에서 만난다 그러면 예전에는 야, 뭐 이 충돌이 있어도 말로 했었는데 이제 막 총 쏴버리고 러시아하고 일본 애들하고 만났다 그러면 싸워요. 총 쏴버리고. 그러니까 야, 국가적으로 막 대결 구도가 있으니까 중간에 낀 우리 대한제국은 불안하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1904년 국외 중립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일본 놈들이 해축거리하고 자빠졌네. 야 전쟁해. 우리 준비 다 됐어.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러시아를 습격해버리니 요것이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 달에 시작돼서 9월 달까지인데요. 일본 놈들이 러시아를 밀어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먹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일본 놈들이 기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대한제국 사람들은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겠지. 당시에 전 세계 3대 함대 중에 하나는 발틱 함대라는 엄청난 이 함대, 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한 러시아인데 결국에는 일본이 이겨요. 러시아가 진단 말이죠. 발틱 함대가 깨집니다. 자, 아무튼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터뜨려 놓고 얘들이 한일 의정서를 바로 체결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한제국에서 딱 있다가 난 러시아도 일본도 뭐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는 좀 서로 교류하는 게 어때? 이러고 있다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빵빵빵빵 하니까 얘 안 되겠다. 우리 중립 아무도 편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은 뭐 해축거리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빵 터쳤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어때요? 뭐야? 또 우리나라에서 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단 말이야. 1차는 뭐였어요? 청일전쟁. 2차는 뭐예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열받죠. 그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쑥 와서 체결하셔야겠는데요. 황제폐하 라고 하면서 한일 의정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뭔데? 그냥 내용 뭐 보실 거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린다고요. 충고. 니들이 이제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좀 무식하다라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미개한 국가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충고를 할 테니까 좀 받으시고요. 국외중립 무효화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국을 발전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국외중립 요따위 거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제국은 이제 일본 편 들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독도 있잖아. 독도 뺏어와야 되니까 군사 요충지,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사인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고, 외교권은 일단은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한일 의정서예요. 보세요. 러일 전쟁 빵 터졌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국외 정립선언을 했는데 바로 그 뒤에 1번, 2번이죠. 러일 전쟁 빵 터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일 의정서 사인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미국 애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미국 애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사는 나라지 우리의 동맹, 철저하게 우리의 우국이 아니라고. 자, 시어도어 루스벨트가요 당시에 전쟁 중에 이게 러일 전쟁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미국은 일본이 승리할 것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전에요 얘들은 일본하고 소정의 거래가 있었다니까. 일본 애들이 대한제국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미국 애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일본이 조금 있다가 이 밀어붙이고 전쟁이 계속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술 더 떠서, 야,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 아래 있는 게 좋아. 이것이 니들 국제 발전, 니들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아. 난 일본을 지지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미국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 공부를 미리 했지만 특사로 파견을 하죠. 고종이 미국 애들한테 우리 그 일본 놈들이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이 밀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루스벨트가 웃긴 소리 만나겠어요? 지금 입장이 뭐예요? 일본이 이겨야 돼. 그래야 일본 뒤에 미국이 있잖아. 우리도 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찰나에 뭐 대한제국이 도와달라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면담 요청을 그대로 그냥 묵살시켜버려요. 듣지도 않아요. 자, 아무튼 한일 의정서가 이렇게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뒤니까 승산이 있어. 러시아하고 일본의 전쟁 중에 스물스물 일본이 조금씩 강해져요. 승기를 잡았어. 막 하면서 러시아가 쫓기는 이런 입장이야. 이제 일본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이, 고종 사인해. 아까 이거 사인했잖아. 아니, 이거랑 내용 틀려. 이거는 기본이고 지금 좀 있으면 얘들 깨질 거잖아. 알잖아. 이게 1904년 8월 달입니다. 조금씩 위협하기 시작하죠. 한일협약 합시다. 정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친하다라는 한일협약이야.
한일 협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일본이 전쟁이 우세하게 되니까 고문을 받아라라는 얘기죠. 고문,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일본의 대리인들을 받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한일 협약이에요. 그래서 고문 통치. 자, 외교 고문 이 스티븐스라는 놈하고 이 재정 고문 메가타라는 놈이죠. 이 메가타라는 놈 뭐예요? 화폐 정리 사업 하잖아. 화폐 정리 사업이 몇 년이에요? 1905년. 4년 8월 달에 이걸 체결하면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얘가 완전히 우리나라 그 경제를 마비를 시켜버린다니까. 요것이 한일협정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고 일본이 조금씩 하면서 이제는 거의 뭐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고문을 받았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위를 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야, 너 잘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일본이 힘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제국을 또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얘들하고도 또 전쟁하면 뭐 하려고 전쟁에 이제까는 나라를 그냥 먹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국제적 미략인데요. 국제적으로 묵인한 늑약인데 뭐냐면 첫 번째로 1905년 7월 달에 가스라 테프트 미략입니다. 가스라는 일본 놈이고 테프트는 미국 놈인데 이 테프트가 뭐냐면 아까 시어도 루스벨트 있죠? 루스벨트가 특사로 파견합니다. 근데 이 테프트가요, 이 미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 시어도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서 차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미국 놈하고 일본 놈하고 체결을 해요. 뭐라고 체결하냐면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를 삼을 거야. 자, 니들 대한제국, 야, 우리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미락이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고요. 자,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는데요. 영국하고 일본하고 뭐 1차로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합니다. 왜? 영국은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나 인도 먹고 싶어. 그래, 또 맺자. 그래서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럴 전쟁 중이잖아. 럴 전쟁이 승기를 잡고 이제 끝났어요. 야, 항복해. 그러면서 계속 소모전만 거듭되는 거야. 러시아는 완전히 기가 꺾였어. 이제 끝났어요. 야, 항복하면 끝나는 건데 절대 항복을 안 하는 거야. 왜 항복을 안 해요? 자, 국제전쟁이잖아. 국가 간의 전쟁인데 만약에 얘들이 항복을 해버리면요. 이 모든 배상 책임 다 져야 돼. 그러니까 항복을 쉽게 할 수 없죠. 끝까지 버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본 애들이요. 미국 애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자, 이 포츠머스가요. 미국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항구 도시인데 미국 항구 도시가 지금 러일 전쟁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하고 일본. 자, 일본은 미국 애들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동맹을 체결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중재할 수 있는 거중 조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와줘.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불러요. 야, 일로 와봐. 러시아 일로 와봐. 그러니까 이제 세 나라가 이제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얘기해요. 야, 니들 왜 싸우고 그래? 그리고 전쟁 끝났는데도 왜 항복 안 하고 그래? 그러다 계속 하면 너만 힘들어. 왜 항복 안 하는 거야? 야, 항복하면 이렇게 되잖아. 야, 일본 니들 있잖아. 이렇게 해서 얘들 완전 쑥대밭을 만들 거야? 전후 사후 처리해가지고 쑥대밭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니들 뭔데? 왜 이렇게 전쟁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애들이 알잖아. 난 대한제국의 이권만 인정받으면 돼. 너는 그냥 빠지라고 러시아가 항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츠머스, 그러니까 미국 항구 도시에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빠지고 일본 대한제국 먹는데 나 간이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포츠머스는 미 항구 도시에서 체결됩니다. 자, 보세요. 일본 놈들이요. 여기에서 1902년부터 영국 을 여기에 참여시켰죠. 영일 동맹을 체결했고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도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이겼고요. 저쪽 큰 나라 미국 애들, 영국 애들, 러시아 애들 다 세계 강대국이 다 누구 편이야? 일본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 있었고 영일 동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진 나라들이 없잖아요. 강대국이 다 일본 편이니까 일본 애들이 한국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고종 일로 오시오. 일로 와? 네가 와. 진짜 끝까지 체면 버티네 라고 하면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늑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요. 딱 한일협약 이거 사인하시오. 딱 봤는데 이게 뭐 외교권을 없애고 니들한테 외교권을 넘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통감부는 뭐야? 왕실이 있는데 무슨 통감부 따위가 필요해? 통감 통치가 시작되는 건데 이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 이 초대 통감. 그래서 1905년에 이렇게 하니까 고종이 엥 하고 치워버립니다. 근데 이 고종에게 이 2차 한일협약을 이렇게 해서 그 승인을 받으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이완용이다라는.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고종 황제 열받았죠. 신안민보에 을사늑약 풍자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열받죠? 얘들이 키득키득대고 뒤에서 웃고 있잖아. 에이 끝났어. 외적 이라고 써요. 저편이지 나쁜 놈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을사오적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 왜 그려졌냐면 고종은 난 절대 승인할 수 없어. 이게 사인 못하니까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토 히로부미가 이토가 대신들을 모아놓고요 얘기를 합니다. 편하게 이제 6조라고 할게요. 6조가 없죠.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력순으로 싹 앉아놔. 대신들 영의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괜찮지 않소? 안 해. 안 돼. 뭐? 그 다음 좌의정 어떻게 생각하시오?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토가 열받아요. 빵! 니들 지금 장난해? 야, 내가 지금 힘으로 밀어가지고 그냥 밀어붙일 수 있어. 그런데 절차를 지키자는 거 아니야. 절차를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면 어쩌자는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쯤 이제 쭉 가다가 학부 대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 이완용인데 이완용이 거기에서 난 찬성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쳐 죽일 이토가 박수를 치죠. 넌 참.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귀족을 줘요. 일본 그 백작 칭호를 줍니다. 일본 귀족이야 너는 일본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주 나라 팔아먹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이완용인데 이 뒤를 위해서 이또가 막 박수 치면서 이쁘다 하니까 그 뒤에 순위에 있는 사람은 저도 찬성이요. 저도 찬성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성하는 쳐죽일 놈들이 일사오적입니다. 그러니까 고종황제는 절대 여기에 승인하지 않았고 야 끝났어. 우리는 작업 다 쳐놨어. 다 했는데 그러면서 얘들이 여기에다 사인하고 있죠. 지들이 사인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을사늑약에 고종황제 그 뭡니까? 옥새 있죠? 위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들이 한 것처럼 해서 다음날 딱 해서 공포합니다. 을사조약이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면 안 돼. 을사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라고 얘들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뭔 난리야 이게. 안 했다니까? 좀 시끄럽게 조용히 시키고 자 이렇게 통과됐으니 이렇게 아세요. 라고 해서 강제로 통과시키는 것이 을사늑약입니다. 여러분 늑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늑약은 뭐냐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사인 안 하고 불법적으로 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밀어붙인 것을 늑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도 다 늑약입니다. 근데 무슨 늑약, 정미 늑약 이렇게 하면 막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냥 조약. 여기를 기점으로 늑약이라 하고 다 조약이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시험 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조약이라고 쓰고 우리 시험에서도 을사조약이라고 등장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을사늑약이 맞아요. 어떻게 조약입니까? 일본 사람이 시험 문제 냈어요? 늑약이 맞죠. 자, 그래서 1907년 6월달 이제부터 외교권을 뺏겨요. 그리고 이완용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꾸 막 짜증나니까 얘기를 하게 되네. 이완용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종한테 딱 상소를 보내요. 그래서 외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상대국과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인데 왜 진노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일단은 일본 놈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외교권을 잠시 빌려줬다가 우리가 나라의 힘이 키워지면 다시 달라고 해서 되돌려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누가? 고종이요. 열받았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우리 그 대신들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이준 열사를 불러요. 야, 이준 너밖에 없다. 자, 지금 저기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단다. 거기에 가서 이 평화를 전 세계의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는 자리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자라고 해서 이준을 불러서
이상설, 이의종과 함께 다녀와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헤이그 특사예요.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의종 이분들이 특사로 파견되는데 자 봐보세요. 여정이 엄청 힘들어. 이준이 출발해요 부산으로. 그래서 배 타고 브라디보스토크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설 선생을 만나고 허얼빈, 이르쿠츠, 모스크바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서 이의종 선생을 만났는데 이 이의종은요 언변에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통역관이야. 이 영어를 그 기가 막히게 구사해요. 그래서 이의종 선생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베를린까지 가서 헤이그. 그러니까 6월 25일 4월 달에 출발해서 엄청 힘들겠죠. 여기 배 타고 기차 타고 쫙 가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장에 딱 갔는데 이 그 평화회의잖아요. 근데 평화회의인데 회의장 가니까 야 초대장 줘봐. 초대장 없는데요? 못 들어와. 그러면 문을 걸어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퇴짜 받았잖아. 야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앞에 여관을 잡아서 거기에서 3시 타이핑을 쳐요.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타이핑을 다 친다고. 그리고 전단지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서 새벽에 일찍 가서 평화회의장 앞에서 기다려요. 그럼 평화회의 그 각국의 대신 고관 대신들이 이렇게 막 들어갈 때 한 잔씩 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평화회의가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야 이거 다 보고 있는 거. 야 이 대한제국 한국이란 나라 이거 야 일본 놈들 너무하네. 이런 일이 있어. 야 우리가 평화를 따지는 자리잖아. 야, 얘들 불러서 얘기 좀 시키자. 그래서 들여보내서 거기에서 열변을 토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참여했었던 영국, 미국 애들 야 저런 얘기를 뭐 하려고 계속 들어야 돼. 끌어내려 막 이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돼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 놈들이요. 이 사건을 일본 놈들한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분노해서 이거 뭐야. 이런 것들 보냈단 말이야. 어떤 놈이 아주 이게 고종 왕이라는 놈이 이거 되게 웃긴 놈이네. 야 얘가 국제사회 법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법도 모르는 놈이 무슨 왕이야. 척척척 가가지고 끌어내립니다. 그것이 고종의 강제퇴위예요. 외교권이 있어 없어? 뭐 난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사인했잖아. 내가 뭐 야 시끄럽고 끌어내려. 고종을 강제퇴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을 즉위하는 거죠. 순종이 즉위됐을 때 보세요. 자, 순종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요. 황제잖아. 근데 황제인데 그냥 끌러 내려가는 거야. 그때 이제 순종 강제로 안 치죠. 그러니까 순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순종 고종이죠. 순종 당신이 요거 체결하시오. 그래서 뜩 들이미는 게 정민의학이에요. 정미 7조약, 정민연의 7가지 조약인데 한일 신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차관을 받아라라는 거죠. 우리 장관 밑에 차관 있죠? 이 차관을 일본 놈들로 싹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행정각부가 싹 다 일본 놈이 되겠죠. 그래서 외교권 장악 필요 없고 을사늑약 외교권 하면 외교권은 을사늑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이제 보충이니까 그렇죠. 차관 통치입니다. 이제부터 당시에 1905년에 조선 통감부를 만들어요. 이 통감부의 권한을 막강하게 급부상시켜버리는 것이 이 정미 7조약이에요. 자, 그리고 1907년 8월 달에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어떻게 돼요? 황제를 끌어내렸어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의병이 일어나겠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순종이 즉위했는데요.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미늑약이라고 그랬지. 순종한테 딱 들이밀어요. 근데 순종이 무서운데 난 사인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냅둬. 그래가지고 늑약으로 통과시켜버리는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순종 사인 안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의병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이거 꽃갱이 들고 있네. 아이고 나 얘들 쓸어버려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군인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다. 맞죠? 이것들 봐라. 야 군대 없애. 라고 하면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한일신협약 요 정미 7조에게 부수각서 그러니까 부록으로 책정을 이 협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을 시켜버려요. 당시 중앙군이 싹 다 해산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산된 군인이 열받죠. 나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일본 놈들이 쳐죽일 놈들 말이야.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의병에 가담하자. 그러면서 의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의병은 꽃갱이, 삽, 뭐 돌멩이 뭐 이런 걸로 막 일본하고 막 싸우겠다고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군인들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이 장교들이 여기에 가면서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일본 놈들을 다 때려 부시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력한 군대로 조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병이 1907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정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정미의병이라 부르는데 이 정미의병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꽃갱이 삽 들고 있었는데 끝날 때쯤 되면 이 해산된 군인들이 거기에 지휘관으로 앉으면서 하나의 군대처럼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13도 창의군으로 발전합니다. 13도 창의군. 13개의 도가 있잖아요. 전국에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새로운 군대. 조직화된 군대. 그래서 맨 처음엔 꽃갱인데 마지막엔 총을 들고 있는 농민의 모습. 이것이 정미의병이에요. 자, 아무튼 정미의병으로 가고 군대 해산했죠? 아이고 군대 없고 그리고 행정부 다 장악했고 이제 뭐 할까?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제 하니까 독립군들이네? 야, 독립군들 잡자. 그래서 독립군 탄압해가지고 막 찍어 눌리고 고문하고 재판받아.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수감해. 그래, 감옥에 수감을 했는데 이것들 딱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엄청 편하게 잘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죠? 이들 왜 이래? 야, 얘들 죄인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도관들, 간수들이 다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 선생님 여기에서 편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이것들이 미쳤구만. 야, 다 바꿔. 사법권, 그래서 판사, 검사 싹 다 일본 놈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감옥, 사무권도 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 싹 다 빼가지고 일본인 교도관 싹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뭐 있던 거, 야, 한 3명 모여가지고 일본이 어쩌고 무조건 잡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조용한데 하나가 남았네. 아이고,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없애버려. 그래서 경찰까지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찰권 위탁각서로 경찰권을 1910년에 뺐고, 그러면 우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한일 강제병합. 1910년입니다. 여러분, 1910년을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절대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자, 한일합방. 나라 합쳤다. 나라 방자를 쓰는 거거든. 나라를 합쳤다라는 거예요. 한일 합방. 이거 식민 사관이에요. 일본 놈들이요.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기들이 이 그 하나하나 다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나라를 합쳤다. 그러면 왠지 스스로 합친 것 같아. 야, 한일 합방, 한일 합방.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할머니들한테 일제강점기 얘기, 일본 놈들은 일본 순사, 그 한일합방 시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일합방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역사 왜곡이라니까요. 그래서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다라고 해서 경술국치. 그래서 한일 병합, 한일 강제병합이라고 해야죠. 강제자 꼭 써야지. 그래서 국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만들어 놓죠. 자, 총독이 들어옵니다. 총독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왕이 총독을 직접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헌병 대장 포스타 있죠. 포스타. 별 4개짜리 헌병 육군 대장 중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싹 다 그냥 찍어 누르고 잘못하면 총 쏘고 막 칼질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야, 니들 지금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잖아. 야, 국방을 맡아야 되는데 우리 군인들이 맡아줄게라고 해서 헌병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 헌병 무단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경복궁이 컸는데 이렇게 생긴 경복궁이요. 이렇게 변합니다. 싹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싹 다 건물 빼가지고 저쪽에다 집어넣고 이쪽에 있는 거 건물 빼가지고 이렇게 일본 놈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찰 있죠. 일본 절에 한 귀퉁이에다가 이 건물을 이렇게 옮겨놓고 이쪽 건물은 저쪽 의정부에다 옮겨놓고 별짓을 다 해요. 이게 왜 그래? 이 길을 끊겠다는 거예요. 왕실의 길을 끊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드문드문 비어있는데 다 지금 만들어야 돼. 이게 궁이 아니라고. 현재 궁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동식자각이라고. 여기를 끊어놨어. 여기를 끊어가지고 지금도 차가 다니죠. 이거 메꿔야 돼요. 아무리 교통이 엄청 힘들어도 여기 메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차들이 왔다 갔다 다니는데 이건 메꾸고 이렇게 돌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전차가 다니라고. 띵동띵동 매일매일 시끄럽게 왕이 있는데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라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아주 치졸한 짓거리를 했던 것이 일본 놈들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단원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